장미라는 손바닥만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68년을 살아온 세월이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지만 아직 또렷한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다. 평생 약국을 지켜온 손은 이제 처방전 대신 이사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짐 다 정리되셨어요? 아들 정호가 문 너머로 목소리를 건넸다. 40을 넘긴 아들의 음성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남아 있었다. 미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거의 다 됐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30년 넘게 운영한 약국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단골 손님들과의 작별 인사, 약국 간판을 내리던 순간, 그리고 홀로 지내던 오래된 집을 비우던 마지막 밤까지 모든 것이 마치 긴 꿈을 마무리하는 것 같았다. 정원의 가족이 사는 이 아파트는 신도시에 자리한 24평 규모의 깔끔한 집이었다. 거실 창문으로는 멀리 산자락이 보였고 베란다에는 수진이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며느리 수진은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미라가 이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가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짧게 말했을 뿐이었다. 할머니. 8살 손자 유찬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아이의 얼굴에는 할머니를 만난 기쁨이 환하게 피어 있었다. 미라는 유찬을 끌어안으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달랬다. 우리 유찬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응. 할머니가 여기 계시면 매일 볼 수 있어서 좋아.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미라는 이런 순간을 위해 혼자 사는 외로움을 감수해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 그것은 분명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다. 저녁 무렵 가족들과 함께 첫 식사를 하며 미라는 이 집의 분위기를 천천히 관찰했다. 정호는 여전히 다정했고 수지는 말수가 적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으로 정성을 표현했다. 유찬은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아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어댔다. 할머니, 내 방도 구경할래요? 식사를 마친 후 유찬이 미라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이의 방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온갖 장난감들로 가득했다. 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는데 대부분 가족을 그린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할머니를 그린 그림이 유독 눈에 띄었다. 이건 언제 그렸니? 할머니 오신다고 했을 때요. 예쁘게 그렸죠? 미라는 아이의 그림을 보며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그림 속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유찬의 손을 잡고 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처럼 말이다.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 즈음 미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방에서 짐을 마저 정리했다. 오래된 일기장, 약사 자격증,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평생의 추억이 이 작은 상자 안에 담겨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미라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가족들과 어떤 추억을 만들어갈지. 그때였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소음이었지만 하루 종일의 피로 때문인지 미라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새로운 환경이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미라는 따뜻한 이불을 덮으며 첫날 밤을 조용히 맞이했다. 미라는 새벽 2시에 잠에서 깼다.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해온 탓에 몸이 일찍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언가가 그녀를 깨운 것 같았다. 침실은 고요했다. 아들 가족의 숨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복도 끝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미라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다.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딛는 느낌이 새삼 낯설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따르던 중 그 소리가 들렸다.
끙, 끙. 낮고 억눌린 울음소리였다. 미라는 물컵을 든 채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벽 너머, 아마도 옆집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누군가 아픈 것인가 싶어 걱정이 되었다. 끙, 흑, 끙.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그냥 아픈 사람의 신음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억지로 참으려 하면서도 터져나오는 절망적이고 원망스러운 울음소리였다. 마치 깊은 한을 품은 채로 우는 소리 같았다. 미라는 몸이 오싹해졌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약으로 달래주었지만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았다. 평생 약사로 일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고통도 많이 봐왔지만 이 울음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소리는 불규칙했다. 몇 분간 계속되다가 갑자기 멈추고 한참 후에 다시 시작되었다. 미라는 거실 쪽으로 이동해 벽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다. 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끙, 아, 끙. 이번에는 울음소리 사이사이에 뭔가를 긁는 듯한 소리도 섞여 있었다. 드드드, 드르륵. 마치 바닥을 긁거나 무언가를 파내는 소리 같았다. 미라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밤늦게 리모델링을 하나? 하지만 새벽 2시에 공사를 할 리는 없었다. 게다가 이 소리는 공사 소리가 아니었다. 더 은밀하고 더 절박했다. 미라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다.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는 끙끙거리는 울음소리가 더 길어졌고 중간중간 흐느끼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누군가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아픈 사람이 있나 보다. 내일 아들에게 물어봐야겠어. 미라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쉽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평생 남을 돕는 일을 해온 그녀로서는 이런 고통의 소리를 그냥 넘길 수 없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이웃에게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어색했다. 시간이 흘러 새벽 3시가 되자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울음소리는 여전했지만 긁는 소리는 멈춘 것 같았다.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잠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복도에서였다. 누군가 슬리퍼를 끌며 걷는 소리였다. 찰칵, 찰칵. 아주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미라는 조용히 일어나 문틈으로 복도를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복도등 불빛 아래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키로 봐서는 수진인 것 같았다. 아마 화장실에 가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림자는 화장실 쪽이 아니라 현관 쪽으로 향했다. 미라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려 했지만 이미 그림자는 사라진 후였다. 착각인가? 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첫날 밤이라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평소에 신경 쓰지 않던 소리들도 크게 들리는 법이니까. 그러나 잠들기 전까지 그 울음소리는 미라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끙, 끙. 누군가의 깊은 한이 담긴 그 소리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기도 했다. 미라는 베개를 귀에 대고 누웠지만 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벽을 사이에 두고 누군가 고통받고 있었고 그 고통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까지 아프게 만들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소리가 완전히 멈췄다. 그제야 미라는 간신히 잠에 들 수 있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끙, 끙. 마치 그녀를 부르는 것처럼. 미라는 다음 날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함께 잠에서 깼지만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그 울음소리는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평생의 습관대로 미라는 일기장을 펼쳤다. 약국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매일 아침 하루를 정리하고 계획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오늘도 어김없이 펜을 들었지만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망설여졌다. 9월 17일. 아들 집에서의 첫날 밤. 벽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누군가 울고 있었다. 긁는 소리도 함께. 수진이 복도를 지나가는 것도 보았다. 미라는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연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지만 어젯밤의 기억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일기를 쓰다 말고 미라는 복도로 나갔다. 혹시 어젯밤에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다. 복도는 조용했다. 정호와 수진의 방에서는 아직 잠든 듯한 고요함이 흘러나왔고 유찬이 방에서는 아이의 가벼운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미라는 복도 끝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 창문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연결하는 공간에 있어서 옆집 쪽을 살짝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였다. 어젯밤 소리가 들렸던 방향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창문에 다가서는 순간 미라의 심장이 멈출 뻔했다. 아래층 옆집 베란다에 누군가 서 있었다.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그 사람의 실루엣이 또렷하게 보였다. 여자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미라는 숨을 죽이고 자세히 보았다. 그 여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빨래를 털고 있는 것인가 싶었지만 아니었다. 그 손짓은 빨래를 털 때의 그것과는 달랐다. 더 급하고 더 격렬했다. 마치 무언가를 털어내려 하거나 혹은 뿌리려 하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때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미라는 깜짝 놀라 창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은 분명 수진과 비슷했다. 키도 체형도 머리 모양도. 설마. 미라는 다시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이미 그 인형은 사라진 후였다. 아래층 베란다는 텅 비어 있었고 아침 바람만이 화분들을 살짝 흔들고 있을 뿐이었다. 미라는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누군가를 보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수진이었을까? 수진이라면 지금 방에서 잠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새벽 5시에 베란다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방으로 돌아온 미라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방금 본 것을 기록해 두어야 할 것 같았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정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했다. 새벽 5시경 복도 창문에서 아래층 베란다를 내려다보았다. 누군가 서 있었다. 여자. 수진과 비슷한 실루엣. 무언가를 흔드는 손짓. 섬뜩했다. 미라는 펜을 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 울음소리, 복도를 지나가던 그림자, 그리고 방금 본 베란다의 인형.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 평생 약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해온 미라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특히 그 손짓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언가를 털어내는 듯한 혹은 뿌리는 듯한 그 격렬한 동작은 일반적인 새벽 활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너무 예민해진 건가? 미라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68년을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으니까. 하지만 약사로서 길러온 예민한 관찰력과 오랜 경험은 그녀에게 이것이 단순한 적응 과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었다. 미라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면서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상의 소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울음소리와 새벽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무언가 더 일어날 것이라는 것. 미라는 오늘 하루 수진을 유심히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혹시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어젯밤과 새벽의 일들과 연관된 단서가 있는지 말이다. 일기장을 서랍에 넣으며 미라는 중얼거렸다. 뭔가 이상해. 아침 7시, 미라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리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온 가족이 모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정호는 일찍 출근했고 유찬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진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눈가에는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잔 듯한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다. 미라는 수진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응, 습관이 되어서 말이다. 수진아, 밤에 잠 못 잤니?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구나. 수진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새로운 환경이라 그런가 봐요. 어머니가 오셔서 좀 신경이 쓰여서요. 미라는 수진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새벽에 본 그 인형이 정말 수진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커피라도 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은 서둘러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수진의 손을 보던 미라는 깜짝 놀랐다. 손톱 밑에 검은 무언가가 끼어 있었다. 흙 같은 것이었다. 수진아, 어젯밤에 화분 관리했니? 네. 아, 네. 베란다 화분들이 좀 시들어서요. 수진은 재빨리 손을 등 뒤로 숨겼다. 그 순간 거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어머. 두 사람은 급히 거실로 달려갔다.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있던 도자기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하얀 도자기 조각들이 거실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그 안에 꽂혀 있던 조화도 함께 나뒹굴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미라가 중얼거리며 깨진 조각들을 살펴보았다. 꽃병이 놓여있던 테이블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있었고 다른 물건들도 제자리에 있었다. 꽃병만 홀로 떨어진 것이었다.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수진이 말했지만 창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다. 그리고 꽃병은 테이블 가운데 안전한 곳에 놓여 있었는데 저절로 떨어질 리는 없었다. 누가 건드렸나 보네. 유찬이가 뛰어다니다가. 유찬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미라는 바닥에 떨어진 조각들을 주워 담으면서 수진을 관찰했다. 수진은 평소보다 훨씬 서둘러서 조각들을 치우고 있었고 자꾸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수진아, 괜찮니? 뭔가 급한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유찬이 깨기 전에 치워야 해서요. 발을 다칠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대답이었지만 미라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수진의 행동에는 단순히 조각을 치우는 것 이상의 절박함이 있었다. 마치 증거를 없애려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이 꽃병,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시장에서 사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떨어진 걸까? 지진도 없었는데.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더욱 빠르게 조각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그때 유찬이가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다. 눈을 비비며 거실을 보던 아이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꽃병이 어디 갔어요? 깨져서 버렸어. 유찬아, 혹시 너 어젯밤에 여기 나왔었니? 미라가 물었지만 유찬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할머니 오신 다음 날부터 잠이 너무 깊게 와요. 그럼 누가 깬 거지? 이번에는 정호가 물었다. 언제 돌아왔는지 정호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글쎄, 저절로 깨진 것 같아. 수진이 대답했다. 저절로? 그런 일이 있나?
정호는 의아해했다. 미라도 마찬가지였다.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면서 온갖 일들을 겪어봤지만 물건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 뭔가 건드린 사람이 있을 거야. 우연히 스쳐 지나가면서 정호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가족 모두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거실에 나온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상하네. 미라는 마지막 조각을 주우며 중얼거렸다. 꽃병이 깨진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다. 정호는 단순히 의아해했지만 수진은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수진이 조각을 치울 때의 그 절박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마치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자신이 원인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앞으로는 물건들을 좀 더 안전한 곳에 두자. 정호의 제안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라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더욱 깊어졌다. 어젯밤의 울음소리, 새벽의 그림자, 수진의 손톱 밑 흙, 그리고 지금 이 꽃병까지.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미라는 바닥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혹시 놓친 조각이 있나 해서였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 모든 일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고 싶었다. 평생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이 집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미라는 유찬이와 함께 아이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할머니가 온 지 사흘째, 유찬이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무척 좋아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할머니, 이 공룡 이름이 뭐예요? 이건 브라키오사우루스란다. 목이 아주 길어서 높은 나무잎도 먹을 수 있었대. 유찬이는 신기한 듯 그림을 만지작거렸다. 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며칠간 쌓인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할머니. 유찬이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왜? 무슨 말 하려고? 엄마가 이상해요. 미라의 손이 멈췄다. 아이의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야? 밤마다 어디 가요? 유찬이는 그림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마치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화장실 말고 다른데요. 현관 쪽으로 가요. 그리고 유찬이가 말을 멈췄다. 미라는 아이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그리고 뭐? 땅을 파요. 미라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땅을 판다고? 유찬아, 어디서 그런 걸 봤니? 창문에서요. 제 방 창문에서 보면 아래가 보여요. 엄마가 삽을 들고 땅을 파요. 유찬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아이도 뭔가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 할머니 오시기 전부터요.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 비 온 다음 날에 많이 해요. 미라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젯밤 들었던 울음소리, 새벽에 본 그림자, 손톱 밑에 흙, 그리고 지금 유찬이의 증언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유찬아, 엄마한테 이 얘기 해봤니? 유찬이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워서 못했어요. 엄마가 화낼 것 같아서. 그럼 아빠한테는? 아빠는 늦게 와서 모를 거예요. 그리고 유찬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도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미라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8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쓰러웠다.
유찬아, 엄마가 땅을 팔 때 뭔가 묻는 것 같았니? 유찬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언가를 구멍에 넣고 다시 흙을 덮어요. 그리고 울어요. 울어. 네. 엄마가 울면서 땅을 파요. 아주 슬프게. 미라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들었던 그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유찬아, 엄마가 뭘 묻는지 알겠니?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유찬이가 다시 망설였다. 하지만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상자 같은 것도 있고. 아이의 말을 듣는 동안 미라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수진이 밤마다 무언가를 묻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울고 있다는 것. 대체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 할머니, 엄마 괜찮을까요? 유찬이가 불안한 눈으로 미라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알아볼게. 미라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수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요. 엄마가 화낼 것 같아요. 유찬이가 미라의 옷자락을 꼭 붙잡으며 말했다. 알았어. 할머니가 조심해서 알아볼게. 유찬이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미라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아이까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유찬아, 오늘 밤에도 엄마가 나가면 할머니한테 알려줄 수 있겠니? 유찬이는 잠깐 고민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할머니도 조심하세요. 엄마가 무서워요. 아이의 마지막 말이 미라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수진이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진 자체가 무섭다는 뜻인 것 같았다. 미라는 유찬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는 곧 잠이 들었지만 잠든 얼굴에도 걱정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방을 나서며 미라는 복도를 바라보았다. 조용한 복도 끝에서 수진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 너머에서 수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밤에도 그 기이한 행동을 반복할까? 미라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결심했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손자가 무서워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수진을 기다렸다. 유찬이의 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제는 수진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30년 넘게 약사로 일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해온 경험이 이럴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오전 8시 수진이 부엌에 나타났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 야위어 보였고 눈 밑 다크서클도 짙어져 있었다. 하지만 미라가 가장 주목한 것은 수진의 손이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진이 인사를 건네며 냉장고를 열었다. 그 순간 미라는 수진의 손톱을 자세히 관찰했다. 어제처럼 손톱 밑에 검은 흙이 끼어 있었다. 더욱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았다. 마치 밤새 흙을 많이 만진 것 같았다. 수진아, 어젯밤에 화분 정리 또 했니? 미라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수진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네. 아, 네. 조금요. 수진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손을 재빨리 앞치마로 닦았다. 하지만 그 동작이 오히려 더 수상했다. 밤에 어두운데 화분 관리를 해. LED 조명이 있어서요.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 합리적인 설명이었지만 미라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수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있었고 시선도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미라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수진의 손을 자세히 보았다. 약사 시절 환자들의 손을 보며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런 그녀의 예민한 관찰력이 지금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손톱 밑에 흙은 단순히 화분 흙과는 달랐다. 일반적인 배양토보다 더 거칠고 어두웠다. 마치 정원의 자연 토양 같았다. 게다가 손가락 마디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가시에 찔린 것 같은 상처들이었다. 수진아, 손에 상처가 났네. 괜찮니? 아, 이거요? 가시에 찔렸어요. 장미 가지치기 하다가. 우리 집에 장미가 있었나? 미라의 질문에 수진은 또 한 번 머뭇거렸다. 아, 아래층에서요. 관리해달라고 부탁받아서. 이번에도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미라는 계속 의심스러웠다. 수진의 반응이 너무 빠르고 준비된 것 같았다. 마치 미리 변명을 생각해둔 것처럼. 그런데 수진아,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구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무슨 스트레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물을 마시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 미라는 수진을 계속 관찰했다. 물을 마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자꾸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평소의 차분한 수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수진아, 혹시 무슨 고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미라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의 눈가가 잠깐 떨렸다. 마치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에서는 괜찮지 않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났다. 오히려 점점 초조해지는 것 같았다. 그때 유찬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엄마,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유찬아, 잘 잤니? 미라가 아이를 안으며 물었다. 유찬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엄마를 보는 눈에는 어젯밤 할머니에게 털어놓은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엄마,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요? 유찬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밤에 나가는 소리 들었어요. 유찬아, 엄마는 화장실밖에 안 갔어.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다. 미라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유찬아, 엄마가 어디 간다고 생각했니?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밖으로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 들었어요. 수진이 급히 끼어들었다. 유찬이 꿈 얘기야. 애들은 가끔 꿈과 현실을 헷갈려 해. 하지만 유찬이는 고개를 저었다. 꿈 아니에요. 진짜예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미라가 나섰다. 자, 유찬아, 아침 먹자.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유찬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계속 엄마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미라는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수진을 관찰했다. 수진은 유찬이의 말 이후로 더욱 불안해하며 자꾸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특히 흙이 묻은 손톱을 계속 긁고 있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미라의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전직 약사로서의 예민한 관찰력이 수진의 모든 행동에서 거짓과 은폐의 신호들을 포착하고 있었다. 손톱 밑의 흙, 손의 상처들, 떨리는 손, 회피하는 시선, 준비된 변명들. 이 모든 것이 수진이 밤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유찬이의 증언과 일치했다. 미라는 오늘 밤이야말로 진실을 확인할 때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손자의 걱정스러운 표정과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그 모든 것의 답을 찾아야 했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미라의 마음속에 굳은 결심이 자리 잡았다. 오후 2시, 정호는 출근하고 유찬이는 학교에 간 상태였다. 수지는 마트에 간다며 집을 나섰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했다. 미라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혼자 남은 집안에서 미라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며칠간의 관찰과 유찬이의 증언, 그리고 수진의 수상한 행동들이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였다. 미라는 우선 수진이 자주 드나드는 공간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부엌, 다용도실, 베란다. 그 중에서도 다용도실이 가장 의심스러웠다. 수진이 화분 관리를 핑계로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으니까. 다용도실 문을 열자 각종 청소용품과 세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선반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서랍장이 놓여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공간이었지만 미라의 예리한 시선이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바닥에 흙이 조금씩 흐러져 있었다. 현관이나 베란다에서 흙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다용도실 바닥에 흙이 있는 것은 부자연스러웠다. 게다가 그 흙은 말라서 딱딱해져 있었다. 오래전부터 계속 쌓인 것 같았다. 미라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흙가루 사이에 작은 뿌리 조각들도 섞여 있었다. 일반적인 화분용 배양 토라기보다는 자연 상태의 흙에 가까웠다.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에는 각종 공구들이 들어 있었다. 드라이버, 펜치, 못 등 일반적인 생활용 공구들이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전구와 건전지, 각종 소모품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세 번째 서랍을 열 때 미라의 손이 멈췄다. 이 서랍은 다른 서랍들과 달리 잠겨 있었다. 손잡이를 당겨도 열리지 않았다. 미라는 이상했다. 집안의 서랍을 왜 잠가둘 필요가 있을까? 미라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랍장 위 화분 밑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마치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 같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열쇠를 집어들고 잠긴 서랍에 넣어보니 딱 맞았다. 미라는 잠깐 망설였다. 이렇게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유찬이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수진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오르자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찰칵. 서랍이 열렸다. 미라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서랍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서랍 안에는 묘목이나 화분 관련 용품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다. 작은 칼 하나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한 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놓인 작은 상자들이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나무 상자가 3개, 그리고 비닐 포장지에 쌓인 것들이 몇 개 더 있었다. 유찬이가 말했던 작은 것들이 바로 이것들인 것 같았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낡은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수진의 글씨였다. 2024년 3월 15일. 오늘도 실패했다. 너무 깊이 파서 발견될까봐 무서웠다. 다음에는 더 조심해서 해야지. 미라의 손이 더욱 떨렸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24년 3월 22일. 비가 온 다음 날이라 흙이 부드러웠다. 생각보다 잘 됐다. 하지만 유찬이가 창문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미라는 계속 페이지를 넘겨 읽었다. 일기의 내용은 모두 비슷했다. 무언가를 묻는 일에 대한 기록들이었다. 2024년 4월 3일. 새벽 3시. 또 묻었다. 들키면 안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2024년 4월 18일. 오늘은 더 깊이 파야 했다. 손에 상처가 났지만 참았다. 이제 4번째다. 미라는 일기를 읽으면서 점점 무서워졌다. 수진이 정말로 밤마다 무언가를 묻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극도로 숨기려 하고 있었다. 가장 최근 날짜의 일기를 읽었을 때 미라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2024년 9월 15일. 어머니가 오셨다.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절대 멈출 수 없다. 이미 너무 많이 왔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용서해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미라는 일기장을 덮고 서랍 안의 다른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작은 칼은 흙을 파는데 사용한 것 같았다. 날 부분에 흙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상자들. 미라는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것 같아서 더욱 무서웠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돌아온 것이다. 미라는 재빨리 일기장과 상자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서랍을 잠갔다. 열쇠도 화분 밑에 다시 숨겨두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이제 미라에게는 소름 끼치게 들렸다. 응, 여기 있었어. 미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수진이 정말로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제 알아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며느리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일지가. 그날 밤 새벽 2시, 미라는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서랍에서 발견한 일기장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더 자세히 읽어봐야 했다. 수진이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알아야 했다.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미라는 조용히 일어나 문틈으로 내다보았다. 수진이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발소리를 죽이려고 매우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미라는 잠시 기다린 후 다용도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어볼 생각이었다. 서랍을 열고 일기장을 꺼낸 미라는 거실로 가서 작은 스탠드 불을 켰다. 그리고 일기장의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다. 2023년 3월 15일. 오늘 첫 번째를 묻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파지도 못했다. 하지만 해야 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미라는 눈살을 찌푸렸다. 첫 번째? 무엇의 첫 번째일까? 2023년 6월 8일. 두 번째. 이번에는 더 깊이 팠다. 비가 와서 흙이 부드러웠다. 그래도 마음이 아프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계속 읽어내려가니 패턴이 보였다. 수지는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대부분 2-3개월 간격이었다. 그리고 매번 죄책감과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2023년 8월 20일. 세 번째. 오늘은 정말 작았다. 너무 작아서 더 슬펐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정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할 수 없다. 절대 말할 수 없다. 미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점점 무엇을 묻고 있는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확신하기는 무서웠다. 2023년 11월 12일. 네 번째. 이번에는 조금 더 컸다. 몇 주 동안 희망을 가졌는데 또 이렇게 되었다. 유찬이에게 동생이 생긴다고 말했던 내가 바보였다.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미라는 일기장을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알 것 같았다. 수진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2024년 2월 5일. 다섯 번째. 의사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지만 나에게는 자연스럽지 않다. 왜 나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걸까? 미라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수진이 밤마다 묻고 있던 것은 태아였다. 유산한 아이들이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느리가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작은 생명들을 묻어주고 있었다니. 미라는 계속 읽었다. 일기는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2024년 4월 18일. 6번째. 이번에는 12주까지 갔었다. 정말 아이가 생긴 줄 알았다. 유찬이도 기뻐했고 정호도. 하지만 또 이렇게 되었다. 나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걸까? 2024년 6월 25일. 7번째.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부족해서다. 내가 약해서다. 작은 생명도 지켜내지 못하는 나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 미라는 울면서 일기를 읽었다. 수진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반복되는 유산, 그때마다 느꼈을 절망감, 그리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외로움. 2024년 8월 10일. 8번째. 정호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유찬이에게 동생이 생긴다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또 실망시킬 수는 없다. 그냥 내가 혼자 감당하자. 2024년 9월 3일. 9번째. 새벽 3시. 또 묻었다. 들키면 안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가족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나 때문에 모두가 슬퍼할까봐 무섭다. 미라는 이해했다. 수진이 왜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는지, 왜 밤마다 울면서 작은 생명들을 묻어주고 있었는지.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수진의 정신 상태가 더욱 불안정해지는 것이 보였다. 2024년 9월 10일. 어머니가 오셨다.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절대 멈출 수 없다. 이미 너무 많이 왔다. 작은 것들이 혼자 있으면 안 돼. 계속 함께 있어야 해. 미라는 마지막 문장을 읽고 소름이 돋았다. 수진의 정신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았다. 반복되는 유산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그녀를 이상한 행동으로 이끌고 있었다. 용서해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였다. 수진의 절망적인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미라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수진의 이상한 행동들, 손톱 밑의 흙, 밤마다의 외출, 그리고 아이가 본 그 장면들까지.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었다. 수진의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보였다. 이런 상황을 혼자 감당하게 둘 수는 없었다. 미라는 결심했다. 내일 수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했다. 더 이상 그녀가 혼자 이 아픔을 감당하게 둘 수는 없었다. 복도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돌아오고 있었다. 미라는 재빨리 일기장을 제자리에 놓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다. 며느리의 깊은 상처와 아픔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수진의 일기를 통해 알게 된 진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8번의 유산, 그리고 혼자서 감당해온 엄청난 고통.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정호가 출근하고 유찬이가 학교에 간 후 미라는 수진과 단둘이 남았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일상 대화를 나눴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수진도 뭔가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수진아.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진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몸을 돌렸다. 네, 어머니. 우리 좀 얘기할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수진의 얼굴에 불안함이 스쳤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무슨 얘기요? 거실에 앉자.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미라는 수진의 떨리는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직설적으로 말하기로 했다. 수진아, 내가 알고 있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뭘 안다는 거예요? 밤에 나가는 것, 무언가를 묻는 것, 모두 다 알고 있어. 수진이 벌떡 일어났다. 눈에는 공포와 당황이 가득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앉아, 수진아. 도망갈 필요 없어. 미라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은 다시 앉았다. 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일기장도 봤어. 이 말에 수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미안해하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미라는 수진 옆으로 가서 등을 토닥여 주었다. 수진은 더욱 세게 울었다. 저는 나쁜 며느리예요. 나쁜 엄마예요. 아이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아니야, 수진아.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혼자 너무 큰 고통을 감당하려 했을 뿐이야. 수진은 계속 울면서 말했다. 8번이나 잃었어요. 매번 희망을 가졌는데 매번 떠나보내야 했어요. 유찬이에게 동생이 생긴다고 말했는데, 정우가 얼마나 기뻐했는데, 그래서 혼자 묻어준 거구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는 그냥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작지만 제 아이들인데 어떻게 그냥 버릴 수 있어요? 미라는 수진을 꼭 안아주었다.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엄마에게는 소중한 자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니? 정우에게라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유찬이가 얼마나 동생을 기대했는데. 정우도 둘째를 원했는데. 제가 계속 실패하면 실망할까봐. 바보야. 가족이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극복해야 하는 거잖아. 수지는 더욱 울었다. 저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나 봐요.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아이를 가지는데 저만.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 너 혼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미라는 수진을 진정시키면서 계속 말했다. 수진아, 이제 정호에게 말해야 해. 그리고 유찬이에게도 상황에 맞게 설명해야 하고.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정호가 알면, 유찬이가 알면, 그들도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일이야.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호가 점심 먹으러 왔다. 여보, 집에 있어? 회사 근처라 점심. 정호는 거실로 들어오다가 울고 있는 수진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왜 울어? 미라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진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지만 미라는 고개를 끄덕여 격려했다. 정호야, 앉아. 수진이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 어머니, 수진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숨긴 일이 있어. 정호는 진지해졌다. 뭔데? 우리가 아이를.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미라가 대신 말했다. 정호야, 수진이가 여러 번 임신했었는데 유산을 했어. 8번이나. 정호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뭐라고? 8번? 언제 그런 일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한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했어. 정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수진아, 왜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너를 실망시킬까봐. 유찬이를 실망시킬까봐. 정호는 수진을 꽉 안아주었다. 바보야. 그런 걸로 실망할 내가 아니잖아. 왜 혼자 그런 아픔을 견뎠어?
가족들이 함께 울기 시작했다. 미라는 이 장면을 보며 안도했다. 이제야 수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수진의 정신 상태가 많이 불안정해 보였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다. 이제부터는 함께 해결해 나가자. 미라가 말했다.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다. 유찬이에게도 나이에 맞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아프고 힘들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유찬이는 엄마를 꼭 안아주며 엄마 괜찮아요 라고 말해서 수진을 더욱 울렸다. 정호는 즉시 상담센터와 병원 예약을 잡았다. 수진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임신을 원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혼자 감당하지 마.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정호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스쳤다. 미라는 수진에게 다용도실 서랍의 물건들을 어떻게 할지 물었다. 일기장은 간직하고 싶어요. 아픈 기억이지만 제 아이들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묻어둔 곳은? 수진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대로 두고 싶어요. 작은 추모 공간으로. 언젠가는 꽃이라도 심어서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가족들은 수진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다음 날 새벽 미라는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미라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수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 잠옷이 아니라 외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 대신 유찬이의 인형을 들고 있었다. 수진아. 수진은 미라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이상했다. 너무 환하고 너무 기이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진아, 지금 어디 가려는 거니? 그리고 그건 유찬이 인형 아니야? 수진은 인형을 보더니 더욱 밝게 웃었다. 네. 아이들이 외로울 것 같아서요. 친구가 있으면 덜 외롭겠죠? 미라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수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어떤 아이들? 제 아이들요.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를 찾고 있어요. 수진은 현관 쪽으로 향했다. 미라는 황급히 뒤따라갔다. 수진아, 잠깐. 어디 가는 거야? 함께 있어야 해요. 너무 오래 혼자 두었어요. 수진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미라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수진아, 정신 차려. 지금 뭘 하려는 거야? 하지만 수진은 미라를 밀쳐냈다. 평소와는 다른 힘이었다. 놔주세요. 가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미라는 큰 소리로 정호를 불렀다. 정호야. 정호야. 정호가 놀라서 방에서 뛰어나왔다. 어머니. 무슨. 수진이가 이상해. 정호는 현관에서 인형을 들고 문을 열려는 수진을 보았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여보, 아이들이 기다려요. 가야 해요. 정호는 수진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안았다. 수진아, 천천히 얘기해. 무슨 일이야? 밑에 묻어둔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요. 꿈에 나와서 외롭다고 해요. 같이 있어달라고 해요. 미라와 정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진의 정신 상태가 어젯밤의 고백 이후 더욱 불안정해진 것 같았다. 수진아, 그건 꿈이야. 꿈일 뿐이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창문에 서 있었어요. 수진이 복도 창문을 가리켰다. 미라는 며칠 전 자신이 그 창문에서 본 그림자를 떠올렸다. 자꾸 부르고 있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울음은 며칠 전과 달랐다.
더 절망적이고 더 혼란스러워 보였다. 수진아, 진정해. 우리가 도와줄게. 정호가 수진을 달래려 했지만 수진은 계속 중얼거렸다. 가야 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오래 혼자 두었어요. 그때 유찬이가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다. 엄마, 할머니. 아이가 엄마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며 미라 뒤로 숨었다. 할머니, 엄마가 왜 그래요? 미라는 유찬이를 품에 안고 정호에게 눈빛을 보냈다. 이 상황을 아이가 더 보게 할 수는 없었다. 정호는 수진을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다. 수진은 여전히 인형을 놓지 않고 있었다. 아이들이 추울 텐데. 괜찮아, 수진아. 아이들은 따뜻한 곳에 있어. 걱정하지 마. 미라는 유찬이에게 말했다. 유찬아, 엄마가 많이 아프시거든. 할머니가 도와드릴게. 엄마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그날 아침, 정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수진을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수진이 중증 우울증과 환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며칠 후 수진은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미라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이상한 말 많이 했죠? 미안해요. 아니야, 수진아. 아픈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니? 제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야. 우리가 기다릴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으로 향했다. 유찬이는 엄마가 치료받고 돌아올 거라는 말에 용감하게 배웅해 주었다. 미라는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세상의 아픔이 너무 클 때가 있다는 것을. 수진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함께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희망이었다.